조심하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크리스마스 이브 밤, 그녀는 단 한 발짝 차이로 죽음을 스쳤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진 차,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당긴 한 청년. 이날의 우연한 만남은 서로의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습니다. 굵은 눈송이가 끊임없이 내려 도시는 하얗게 덮여 있었고 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마다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걸었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따뜻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머무는 공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넓은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최신 가구, 고급 가전제품,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까지 30평이 넘는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없었고 벽난로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빛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창밖 거리는 떠들썩했지만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이곳은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쌉싸름한 맛. 익숙했습니다. 이 맛도, 이 고요함도, 이 외로움도 성공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정의는 일밖에 몰랐습니다. 25살에 회사에 들어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앞만 보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크리스마스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35살에 임원이 됐고 41살에 부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정의는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정의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계약서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은 정의를 존경했고 두려워했고 부러워했습니다. 정의가 결정하면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정의가 반대하면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정의를 찾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늘 혼자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모든 게 멈추고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돌아갈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정희가 3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가정을 꾸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30 중반에 잠깐 사귀던 사람이 있었지만 일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어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쌓여가는 눈처럼 그 고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상점의 불빛도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크리스마스 장식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이 고요함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와인을 더 마시면 잠이 올 것 같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잠드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옷장으로 걸어가 코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정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 내리는 이 밤을 혼자 견디기엔 조금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송이가 정희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대로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이미 문을 닫았고 몇몇 편의점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택시 두세 대가 천천히 지나갔고 눈 치우는 제설차가 멀리서 소리를 냈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밟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고요한 밤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정희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눈송이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움직이기 위해. 멈추면 다시 그 고요함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걷는 동안만이라도 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정희는 대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늘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차들로 붐비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금세 새로 내리는 눈에 덮였습니다. 20분쯤 더 걸었을 때 정희는 익숙한 사거리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서 있었고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신호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굵은 눈발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여미며 도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는 이미 눈에 덮여 구분조차 흐릿했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눈발 사이로 번져 보였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희는 사거리 앞에 섰습니다. 횡단보도가 보였고 신호등이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가 녹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정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빙판길이었습니다. 차는 제어를 잃고 그대로 정희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눈 위에서 헛돌았고 차체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에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m, 5m, 3m. 짧은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 놀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비켜요. 정희는 몸이 굳어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정희는 그저 그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m,
1미터.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정희의 팔을 세게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정희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누군가가 정희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차량은 바로 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휙! 차의 옆면이 눈앞을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더 가까웠어도 부딪혔을 거리였습니다. 정희의 코트 끝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차는 10여 미터를 더 미끄러진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눈 위에 길게 그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자가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정희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하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정희는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정희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아직 정희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청년은 조심스럽게 손을 뗐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전 일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가오던 그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없었다면,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정희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는지, 어디 부딪힌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 박동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정희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희는 눈 내리는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 몇 명도 다시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끝났습니다. 마치 꿈처럼. 정희는 청년을 다시 봤습니다. 눈송이가 청년의 머리와 어깨에 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손을 털며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희를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눈발이 조금 잦아든 거리 한켠이었습니다. 정희와 청년은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올라섰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아직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보상을 떠올렸습니다. 늘 그래왔듯 도움에는 대가가 따라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업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해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정희는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명함이라도 주고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거나 선물이라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조심스러운 말과 함께 정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고 현금도 몇 장 있었습니다. 청년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아무런 계산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담담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순수한 안도감만 보였습니다. 정희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도운 적이 있었던가요? 25살에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정희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도움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걸 기대했고 호의를 베풀면 언젠가 돌려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정희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게 거래였습니다. 도움에는 대가가 따랐고 호의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승진, 연봉, 좋은 자리, 인맥.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지갑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게 언제였던가요? 아니, 만난 적이 있기나 했던가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정희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청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도 따뜻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지갑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방금 전 일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청년을 봤습니다. 청년도 정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계속 내려 두 사람의 어깨에 쌓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요. 청년은 눈 내리는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리, 꺼진 상점들, 외로운 가로등, 그리고 다시 정희를 봤습니다. 오늘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추운 날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정희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청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추운 날.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늘 혼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든 설날이든 추석이든 어느 날이든 정희는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명절도 혼자였고 생일도 혼자였고 크리스마스도 혼자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진짜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업무였고 의무였고 관계 유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와인잔 하나를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기엔 너무.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정희의 침묵을 이해한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희 옆에서 말없이 그저 함께.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격려의 말보다 이 침묵이 더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정희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정희는 수없이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정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의도도 계산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추운 날 혼자 있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그냥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들어 청년을 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눈송이가 청년의 속눈썹에 내려앉았다가 녹았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정희는 느꼈습니다. 이 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정희는 그저 고요함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그 외로움을 잊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희는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게,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게, 외롭지 않은 게.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청년도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서 섞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고마워요. 말을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가 다가오던 순간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 그리고 청년이 끌어당기던 느낌. 만약 청년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서준은 그럴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 한켠에 서서 눈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서준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서준은 배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저 사실 좀 배고픈데요. 정희가 서준을 바라보자 서준은 덧붙였습니다. 밥 한 끼 사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렸습니다. 이 근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맛있고 와인 리스트도 괜찮았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지만 감사를 표현하기엔 적당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감사는 그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준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대로와 반대쪽 골목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서준을 따라갔습니다.
눈 쌓인 골목을 지나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 끝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서준이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도 희미했고 간판 한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김이 서려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제 단골집이에요. 정희는 국밥집을 바라봤습니다. 허름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외관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이 훅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벽에는 국밥 6,000원이라는 종이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6,000원. 정희가 보통 한 끼에 쓰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정희는 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자도 낡았고 테이블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와 깍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고 손님은 정희와 서준밖에 없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안 여쭤봤네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이에요. 정희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이름을 나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부사장님, 정 부사장님.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던가요? 친구도 없었고 가까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예요. 서준이 밝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 반갑습니다. 이름을 나누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낯선 사람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뚝배기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순댓국 괜찮으세요?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까요? 정희는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순댓국으로 할게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 그릇은 순댓국으로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정희 앞에 놓인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뚝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순댓국을 먹는 건 20회도 훨씬 넘은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대 초반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국밥집, 분식집, 김밥집. 하지만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직급이 높아지면서 정희의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식사는 늘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깔끔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비싼 와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임원들과 때로는 혼자. 그게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정희의 세계에는 고급 레스토랑만 있었고 국밥집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앞의 뚝배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김이었습니다.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고 순대와 고기가 보였습니다. 파도 썰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고급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저녁이 진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비싼 와인보다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지만 안은 포근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숟가락을 들고 정희를 봤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을 몇 숟갈 뜨고 나서야 정희의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으로 내려가자 굳게 닫혀있던 말문도 함께 풀렸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희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주 안 드세요? 정희는 잠시 웃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자주요 아니 거의 안 먹었어요. 정희는 다시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땐 늘 일이 먼저였습니다. 25살에 회사에 들어간 날부터 정희는 일만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보다 숫자와 계약이 중요했습니다. 회의와 보고서, 계약서와 프레젠테이션, 정희의 하루는 그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도 회의하면서 먹었고 저녁도 거래처 사람들과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샌드위치를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잘해내야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잘해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추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살이 됐고 35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됐고 45살이 됐습니다. 승진했고 연봉이 올랐고 직급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가족을 이뤘습니다. 정희만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와인잔 하나를 앞에 두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는 익숙했습니다. 어떤 와인이 좋은지도 알았고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하지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일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 게,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게
정희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뚝배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놓친 게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괜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늦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정희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희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때로 공허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정희는 문득 느꼈습니다.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정희는 늘 강했습니다. 부사장이었고 리더였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밥집에서 처음 만난 이 청년 앞에서 정희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사장도 리더도 아닌 그냥 정희로서. 정희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야 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넓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생활.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정희는 국밥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달력, 김이 오르는 뚝배기,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서준. 지금은 괜찮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국물 소리, 숟가락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국밥집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서준도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어요. 정말로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빈 그릇을 치우며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눈 조심하시고요. 정희는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12,000원을 건넸습니다. 국밥 2그릇 값이었습니다. 12,000원. 정희가 보통 한 끼에 쓰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 식사보다 값졌습니다. 정희와 서준은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은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은 눈이 쌓여 하얗게 변해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길이었습니다. 국밥집 불빛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무심코 길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빙판길이라 모두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교차로였습니다. 서준이 정희를 끌어당겼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던 곳, 위험했던 곳,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곳. 서준은 이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평소엔 일부러 피하던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갈 때도 돌아갔고 친구를 만날 때도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사거리만큼은 지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리였습니다. 서준은 눈 내리는 사거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023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서준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버지는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하청 현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연말이라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공사 마감이 다가왔고 남은 날이 얼마 없었습니다. 눈이 와도 추워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준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눈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나가야 한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래. 너도 집에서 조심하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서준은 창문으로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익. 짧은 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고 기록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간단히 기록됐습니다. 한 줄의 문장으로. 서준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이 계절을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면 그날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빙판길을 조심하라던 아버지의 말이, 창밖으로 걸어가던 뒷모습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 모습이. 서준은 눈 내리는 사거리를 피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준은 이곳에 왔습니다. 몇 시간 전 같은 자리에서 서준은 한 여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던 순간 서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던 바로 그 순간에 서준은 그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서 여러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정희.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순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의 회사에서 일했는지, 왜 그날 꼭 출근해야 했는지, 연말 공사 마감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눈이 오는 날에도 추운 새벽에도 위험한 날씨에도 나가야 했던 이유, 그걸 말해도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도 아마 모를 겁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하청 직원 한 명이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
수많은 직원들 중 한 명일 뿐이었을 겁니다. 기록에 남았다가 잊혀진 이름 하나.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쌓인 바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만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가 집을 나설 때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거리에 섰을 때도, 차가 미끄러질 때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준 씨?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눈을 떴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춥죠?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사거리를 떠났습니다. 서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 한 잔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연말에 처리된 사고 기록들이었습니다. 이미 결제가 끝난 문서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차량사고, 협력사 관련 사고들, 한 해 동안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협력사 근로자 사망사고. 정희의 눈이 그 문구에 고정됐습니다. 협력사 근로자 사망사고.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성그룹 규모가 크다 보니 협력사도 많았고 사고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고 일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정희는 무심코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 정희는 서류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대치동 사거리. 어젯밤 자신이 지나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던 그곳. 서준이 자신을 끌어당겼던 그곳. 그 순간 짧지만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끄러지던 차가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던 순간 서준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았던 느낌. 정희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 폭설로 인한 빙판길 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두 줄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감정 없이. 정희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서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는지, 왜 이 사고가 마음에 걸렸는지, 수많은 사고 기록 중에 왜 하필 이것이었는지. 다만 그날 밤 그 사거리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와 멈추지 않던 차량의 그림자가 보고서 속 문장과 묘하게 겹쳐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유가족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없음. 자녀 서준. 정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젯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던 그 청년의 모습이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주저없이 자신을 끌어당겼던 청년.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청년. 따뜻한 미소를 짓던 청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던 청년. 그 청년의 아버지가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중. 버스 정류장 대기.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 급제동 실패. 충돌. 현장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사거리. 사고 흔적. 브레이크 자국. 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서준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준이 길 건너편을 바라보던 그곳. 눈 내리는 사거리.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준이 왜 그곳에서 멈춰 섰는지, 왜 사거리를 그렇게 오래 바라봤는지, 왜 눈을 감았는지. 아버지가 죽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준은 알고 있었을까요? 정희가 누구인지, 대성그룹 임원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유명했습니다. 서준이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준은 정희를 도왔습니다. 차가 다가오던 순간 주저없이 끌어당겼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심지어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놀람이 지나가자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준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날 출근해야 했는지, 왜 연말 공사 마감 때문에 위험한 날씨에도 나가야 했는지, 회사가, 임원들이,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직원들을 몰아붙였는지. 하지만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줬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정희는 그 마음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말하지 않은 것처럼 정희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파일에 넣고 다른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결제할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쪽에는 서준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청년.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 청년. 아버지를 잃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청년.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 사거리에서 그 시간에 서준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준은 또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1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어젯밤에는 지켰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정희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회의를 했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회사 로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본관 1층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직원들과 외부 인원이 뒤섞여 분주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서류를 정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현장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발소리도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던 그 청년. 대치동 사거리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그 청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던 사거리에서 내밀어졌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차가 다가오던 순간 주저없이 자신을 끌어당겼던 그 손. 따뜻했던 국밥 한 그릇. 편안했던 침묵.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겹쳐 올라왔습니다. 서준의 아버지.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죽은 사람. 대성그룹 협력사 직원. 출근 중 교통사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후 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어색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였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여기 취직했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란 기색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부서인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였습니다.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고 외부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현장 직원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상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머물지 않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는 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 일은 무리하지 말고 하세요. 업무적인 말이었습니다. 부사장이 직원에게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 안에 담긴 배려를 느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 조심하라는 말,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는 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부사장으로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서서 숨을 고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의 임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누구인지,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은 가장 어른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말하면 복잡해질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임, 원망, 미안함, 고마움. 그런 것들이 뒤섞이면 관계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준은 정희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 밤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준이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
아버지가 죽게 만든 회사. 그런데도 서준은 이곳에 왔습니다. 정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온 것일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아버지가 새벽에 서둘러 출근했던 그곳. 정희는 사무실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가끔 로비에서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도 정희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직원과 임원의 관계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이 있었다는 것을, 국밥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을,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은 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고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졌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서준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로비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그때마다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무리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외로워한다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 겨울, 다시 돌아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정희는 퇴근 후 대로를 벗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 서준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늘 켜지던 불이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간판도 김서린 유리문도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준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회사도 직함도 잠시 잊게 됐습니다. 서준에게 이 국밥집은 하루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트를 여미며 안쪽을 둘러보던 정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준에게 닿았습니다. 둘은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들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먼저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도 그 미소를 받아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올라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부터 한 모금씩 떠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처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국밥집 안은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문득 느꼈습니다. 예전의 겨울은 늘 혼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준 역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미소와 안부 그리고 따뜻한 국물만으로도 이 밤은 충분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